토요일 정오. 독학자는 내가 열람실로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안쪽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읽지는 않는 듯 했다. 도서관에 자주 오는 지저분한 중학생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쪽에 앉은 중학생은 얼마 동안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그에게 혀를 내밀어 보였다. 독학자는 얼굴이 붉어져서 얼른 책에다 코를 박고 독서에 열중했다. 나는 어저께 하던 생각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주 듬듬했기 때문에 설령 모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알고 싶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가장 평범한 사건을 모험으로 만들려면 그냥 남에게 이야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속는 부분이다. 인간은 늘 이야기를 한다. 자기의 이야기와 타인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본다. 그리고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애쓴다. 사느냐 이야기하느냐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함부르크에서 에르나하고 동거할 때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는 바람에 아주 괴상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생폴리의 조그만 카페에서 그녀는 나를 두고 화장실에 갔다. 나는 혼자 남아있었다. 축음기에서 블루스카이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배에서 내리는 걸 시작으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문득 혼잣말을 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푸른 동굴이라는 댄스홀에 들어갔을 때 거나하게 취한 여자를 보았다. 나는 블루스카이를 들으면서 그 훤칠한 여자를 기다리고 그 여자는 오른쪽으로 돌아와 앉으면서 내 두 팔로 내 목을 껴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모험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 예르나가 돌아와서 두 팔로 내 목을 껴안았을 때 왠지 그 여자가 싫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고 모험에 대한 인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동안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환경이 바뀌고 인물이 등장했다가 사라질 뿐이다. 결코 시작이라는 게 없다. 아무런 리듬도 이유도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된다. 끊임없고 단조로운 덧셈처럼 간혹 부분적인 결산을 한다. 이를테면 나는 3년 동안 여행했다. 부빌에 온 지 3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역시 결말도 없다. 아내와 자식, 도시를 한꺼번에 떠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사실은 모든 것이 비슷하다. 상하이, 모스크바, 알제리도 2주만 지나면 모두 같다. 드문 일이지만 때로는 결말을 짓기도 한다. 어떤 여자랑 살다가 더러운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번갯불처럼 다시 행렬이 시작된다. 다시 시간과 날짜의 덧셈을 시작하는 것이다. 월, 화, 수, 4월, 5월, 6월, 1924년, 1925년, 1926년. 산다는 게 그렇다. 그러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달라진 걸 아무도 모를 뿐이다.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마치 사실 같은 이야기가 있기나 한 것처럼 말이다. 사건은 한 방향에서 생기고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1922년 가을 어느 아름다운 해질녘이었다. 나는 그 당시 마루홈에서 공정인 서기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결말부터 시작한다. 결말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 시작으로서의 장엄함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산책 중이었다. 나도 모르게 마을 밖으로 나갔다. 나는 돈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걱정에 잠겨 있을 뿐 모험과는 상관이 없다. 사건 같은 건 보지도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 것 같다. 그러나 결말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것을 변형시킨다. 그 친구는 이미 화제의 주인공이다. 그의 우울함이나 돈 걱정은 우리들의 근심 걱정보다 더 귀중한 것이며 미래의 정렬로 인해 잔인한 색채를 띠고 있다. 결국 이야기는 사실의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순간순간은 되는 대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들을 끌어당기는 이야기의 결말에 의해 덥석 붙잡히고 매 순간은 그보다 앞서는 순간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밤이었다. 거리는 쓸쓸했다. 이 문장은 별다른 뜻 없이 써놓은 것이며 필요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고 주목해둔다. 그 문장은 새로운 사실이어서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날 밤의 모든 사소한 일들을 예고나 약속처럼
체험했다는 느낌이 든다. 혹은 모험을 예고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눈도 귀도 가리고 약속하는 일만을 경험했다는 느낌도 든다. 우리는 미래가 아직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그 친구는 아무런 예감도 없이 단조로운 풍성함을 무질서하게 제공하던 밤에 산책했던 것이다. 선택을 한 게 아니었다. 나는 삶의 순간순간이 추억 속의 순간들처럼 지나가고 질서 있는 것이기를 바랐다. 시간의 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일요일. 아침에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잊었다. 집을 나와서 여느 때처럼 거리를 돌아다녔다. 외제니 그랑데를 들고. 그러다가 공원의 쇠 울타리를 미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나에게 신호하는 걸 느꼈다. 공원은 인기척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공원은 여느 때와 달리 나에게 미소를 짓는 듯 했다. 나는 잠시 동안 울타리에 기대어 있다가 문득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일요일은 경쾌한 미소처럼 나무들 위에 잔디밭 위에 있었다. 쉽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여기는 공원이다. 겨울날 일요일 아침. 이렇게 빨리 말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이 북적이는 거리로 돌아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다. 또 그 뒤에도 해변에도 화물역 근처에도 텅 빈 창고들이 있고 침침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기계들이 있다. 어느 집이든지 남자들은 창문 뒤에서 수염을 깎고 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이따금 날씨가 좋은가 보려고 차가운 하늘을 올려다본다. 사창가에서는 첫 손님들, 즉 시골 사람들이나 군인들을 위해서 문을 연다. 예배당에서는 한 사내가 촛불빛을 받으며 꿇어앉은 부인들 앞에서 포도주를 마신다. 교외에서는 끝없이 이어진 공장벽을 따라 시커먼 행렬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한다. 행렬은 시내 중심가를 천천히 전진한다. 그들을 맞는 소리마다 소요 사건이 일어난 듯하다. 투르너브리드 거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들이 셔터를 내렸다. 그 시커먼 대열은 머지않아 죽은 듯이 고요한 거리거리에 침입할 것이다. 먼저 투르빌의 철도원들과 생생프랭의 비누 공장에서 일하는 그들의 아내들이 올 것이고, 다음에 죽스터브빌의 소상인들과 피노 제사공장의 직공들, 생막상스 근교의 잡화상들이 올 것이다. 티에라슈 사람들은 11시 전차로 맨 나중에 도착할 것이다. 머지않아 일요일에 군중이 문 닫은 상점들과 집들 사이에 나타날 것이다. 시계탑이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대미사가 끝난 일요일 이맘때쯤 너무 늦지만 않으면 여기서 훌륭한 구경을 할 수 있다. 조제핀 슬라리 거리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지하실 냄새가 난다. 그러나 여느 일요일처럼 장엄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수가 밀려오는 소리다. 나는 프레지당 샤마르 거리로 접어든다. 이 거리의 집들은 대개 4층인데 길고 하얀 덧문들이 달려있다. 이 공정인들의 거리는 일요일의 소동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다. 진례 골목에서는 소리가 더 커진다. 나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라는 걸 안다. 갑자기 왼쪽에서 빛과 소리의 폭발 같은 것이 생긴다. 이젠 다 왔다. 트르노브리드 거리다. 나는 한몫 끼기만 하면 된다. 모자를 벗고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60년 전만 하더라도 부빌 주민들이 소프라도라고 부르는 지금의 트르노브리드 거리의 기적 같은 운명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리라. 1847년에 발행된 지도를 보면 그 거리가 나와 있지 않다. 그 당시엔 큼큼하고 기괴한 쇠길이 있고 포도 사이에 생선 대가리나 창자가 쓸려 내려가는 도랑이 흐르는 거리였다. 1873년 말 국민회의는 시민들을 위해 목마르뜨러 언덕에 교회당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부빌 시장의 부인에게 성녀가 나타났다. 시장 부인의 수호신인 성녀 세실이 충고를 하러 왔던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성 르네 성당이나 성 클로디앙 성당에 가느라고 흑투성이가 되는 걸 참을 수 있었던가? 국민회의가 나서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가호로 부빌시는 현재 최고의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다.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시장 부인에게 성녀가 나타났다는 걸 인정했다. 시의회는 역사적인 회의를 열었고 주교도 기부금 모금을 승낙했다. 장소 선정만이 남아있었다. 부유한 상인들이나 선주들은 예수의 사크레 쾌웨르, 이 말은 예수의 성심 또는 몽마르트르의 대성당을 말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크레 쾌웨르가 파리를 수호하듯
성 세실이 부비를 보살피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코토베르, 푸른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코토베르에 세우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마리팀에 사는 신흥 부자들이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대부호인 그들이 거부했다. 필요한 비용은 낼 테니 교회만은 마리냥 광장에 세우자는 거였다. 돈을 낸 만큼 그 성당을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심산이었다. 벼락부자라고 비아냥거리는 거만한 시민들에게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다. 주교가 타협안을 제시했다. 성당은 코토베르와 마리팀 중간인 알로 모레 광장에 세웠고 광장은 성세실 드라메르 광장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다. 이 엄청난 건물은 1887년에 완성되었는데 1400만 프랑이 넘게 들었다. 넓기만 할 뿐 지저분하고 평판도 안 좋았던 투르너브리드 거리는 완전히 재건해야 했다. 결국 주민들은 성세실 광장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 소프라도는 특히 일요일 아침에는 상류층 인사들이나 저명 인사들의 집회장이 되었다. 최고급 상점들이 그들의 왕래를 노려 문을 열었다. 상점들은 부활제 월요일은 물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밤새도록 문을 열었다. 일요일도 정오까지 열었다. 따뜻한 파이로 유명한 줄리앵 하우스 곁에는 블롱이 특제 과자를 진열하고 있다. 블롱의 과자는 자줏빛 버터로 만든 원뿔 모양의 빵 과자 위에 오랑캐꽃 모양의 사탕을 올려놓은 것이다. 튜파티 서점의 진열장에는 블롱사의 신간 서적과 선박 원리라든지 범선 요강 같은 과학 서적, 부빌의 사포가 든 대연역사라든지 푸른 가죽으로 장정한 독일 화폐론, 붉은 꽃무늬가 그려진 가죽 장정을 한 폴 두메르의 내 아들에게 주는 책 같은 화본이 진열되어 있다. 꽃집과 골동품 가게 사이에는 파리 스타일의 고급 재단사인 지슬렌의 가게가 있다. 손톱을 곱게 다듬어주는 미용사를 내신하 둔 이발사 귀스타프는 노랗게 칠한 새 아파트 2층에 새들어 산다. 물랭제모 골목과 투르너브리드 거리 한 구석에는 아직도 튜 피네란 살충제 광고를 내건 조그만 가게가 있다. 세실 광장에서 대구 장수가 대구 사려 하고 소리 지를 때 전성기를 누리던 가게인데 개업한 지 100년은 되었을 것이다. 진열장 유리에 먼지와 때가 하도 껴서 붉은 조끼를 입은 생쥐 인형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짐승들은 지팡이를 짚고 배전이 높다란 큰 배에서 육지로 내려오고 있다. 그들이 육지에 내딛자마자 맵시 있는 옷을 입었으나 검푸르고 때가 시커먼 시골 안악이 튜피네를 뿌려서 쫓아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 가게가 참 좋다. 프랑스에서 가장 비싸게 지은 성당 바로 옆에서 기생충과 구중물로서의 권리를 거만하게 부르짖기 때문이다. 작년에 약초를 파는 할머니가 죽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조카가 집을 팔았다. 벽만 몇 군데 털어서 지금은 라 봉보니에르라는 작은 공회당이 되었다. 작년에 앙리 보르도가 등산에 관해 강연하기도 했다. 투르너브리드 거리에서 서두르는 건 건물이다. 가족끼리 나와 천천히 걸어다니기 때문이다. 가끔 앞길이 트이기도 했는데 한 가족이 과자 가게나 꽃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다. 대개는 멈춰 서서 제자리 걸음을 해야 한다. 한 줄로 나란히 서서 길을 오르는 가족과 내려가는 가족이 서로 만나 손을 움켜잡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걷는다. 오르내리는 두 줄 위로 머리만 솟아올라서 모자의 바다를 이룬다. 단단한 검은색 모자들이다. 가끔 모자를 벗어 올리면 대머리가 나타나서 부드럽게 번들거린다. 모자는 다시 제자리에 놓인다. 투르너브리드 거리 16번지에 있는 프랑스 장교용 캐피 모자를 파는 위르백 모자 가게가 있다. 2m 높이에서 금줄을 늘어뜨린 대주교의 모자를 간판으로 매달아 놓았다. 발길을 멈추었다. 마침 검술 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내 옆에 있는 사나이는 팔을 맥없이 늘어뜨리고 천하태평으로 기다린다. 얼굴이 창백하고 질그릇처럼 약해 보이는 이 늙은이는 상공회의소 소장인 코피에 같다. 그는 좀처럼 말하는 법이 없어서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통한다. 코토베르 꼭대기의 큰 벽돌집에 사는데 창문이 항상 열려 있다. 이제 됐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출발한다. 다른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지만 자리를 덜 차지한다. 그들은 곧 지슬렌의 가게 앞으로 밀려갔다. 늘어선 줄이 끊이지 않는다. 사이가 약간 벌어졌을 뿐이다. 우리는 6명이 서로 악수하는 걸 보며 걸어간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모자를 도로 쓰세요. 감기 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고맙습니다, 부인. 참 쌀쌀하군요. 여보, 이분이
르 프랑소아 선생님이요? 의사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늘 잘 봐주신다면서 르 프랑소아 선생님 얘기를 해요. 아니 모자를 쓰시지 않고요. 선생님 날씨가 추워서 감기 들겠어요? 하긴 의사 선생님이니까 곧 나을 테지만요. 천만에요 부인. 의사가 감기 들면 가장 힘들답니다. 선생님은 유명한 음악가세요. 저런 선생님 전혀 몰랐어요. 바이올린을 하시나요? 선생님은 재주도 많으시지. 내 곁에 있는 키 작은 노인은 분명히 코피에다. 줄을 선 부인들 중에 갈색머리 여자가 의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코피에를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분이 상공회에서 소장 코피에시다. 정말 무서워 보이는군. 무던히도 냉정한 모양이야. 그러나 코피에시는 그들 뜻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리팀의 상류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일요일마다 모자 행리를 보러 이 거리를 찾은 후로 큰 길의 상가 사람들과 언덕주택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 새 외투의 부드러운 펠트 모자, 눈부신 와이셔츠 차림으로 바람 소리를 내고 다니면 틀림없이 큰 길의 상가 사람이다. 마리팀 거리에 사는 것이다. 반면에 코토베르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고 피곤해 보인다. 좁은 어깨와 야윈 얼굴에 거만한 표정이 들어있다. 어린애 손을 잡고는 저 뚱뚱한 신사는 언덕주택가 사람이 틀림없다. 얼굴이 잿빛인데다 넥타이는 노끈처럼 비비 꼬여있다. 뚱뚱한 신사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코피에시를 뚫어지게 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자기 애한테 아버지다운 애정을 보이며 농담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눈을 보며 그저 아버지 구실만 하는 듯한 태도로 몇 걸음 더 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려 키 작은 노인을 헐끔 보고는 팔을 한 바퀴 돌려 정중하지만 냉담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린애는 당황해서 모자를 벗지 않았다. 그것은 어른들 사이의 문제다. 바스트 비에이유 그리 모퉁이에서 우리 행렬은 미사를 끝내고 나오는 신자들의 행렬과 마주쳤다.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는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인사한다. 모자 행렬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시작되었다. 기름지고 힘을건 이 군중의 머리 위로 성 세실 성당의 흰 건물이 솟아있다. 어두운 하늘에 솟아있는 석회 같은 흰색. 반짝이는 그 벽 뒤로 건물의 흐릿기에 밤의 암흑이 약간 드리워 있다. 우리는 아까하고 조금 다른 행렬을 지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코피에 씨가 밀리고 밀려서 내 뒤로 쳐졌다. 남색 옷을 입은 부인이 내 왼쪽 옆구리에 바싹 달라붙어 있다. 미사에서 나오는 길이다. 그녀는 햇살이 부셔서 눈을 깜빡거리고 있다. 그녀 앞에서 걷고 있는 목이 가는 남자가 남편이다. 맞은편 보도에서는 아내와 팔짱을 낀 신사가 아내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며 미소를 짓는다. 아내는 크림색 얼굴에서 모든 표정을 지워버리고 몇 걸음 걷는다. 그들은 곧 누군가를 만나 인사하리라.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신사는 허공으로 손을 쳐들었다. 손가락이 펠트 모자 언저리에 살짝 닿기 전에 잠시 주저한다.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점잖게 모자를 벗는 동안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깡충 뛴다. 그림자 하나가 고개를 숙이면서 지나간다. 부부의 쌍둥이 같은 미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미소가 입술에 미련처럼 남아있다. 즐거운 모양이다. 이제 끝이다. 왁자지껄한 소음도 모자 행렬도 뜸해졌다. 나는 투르너브리드 거리 끝에 와있다. 길 건너편 보도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 이젠 지긋지긋하다. 장밋빛 대머리와 조그마한 얼굴, 고상한 얼굴, 야윈 얼굴들을 실컷 보았다. 마리장 광장을 건너야 했다. 조심스럽게 행렬에서 빠져나오려는데 내 바로 옆의 검은 모자 밑에서 진짜 신사의 머리가 튀어나왔다. 남색 옷을 입은 부인의 남편이다. 아, 머리통이 몹시 큰데다 머리카락은 짧고 거칠다. 그러나 희끗희끗한 아메리카 스타일의 콧수염은 훌륭하다. 또한 교양 있는 미소와 더불어 코 끝에 코안경이 걸려있다. 그가 아내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저 사람이 공장에서 새로 채용한 제도사요. 여기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좋은 사람이지. 겁이 많아서 재밌단 말이야. 진령의 순대 진열장을 향해서 모자를 고쳐선 젊은 제도사는 눈을 내리 깔아서인지 고집이 세어 보였으며 강렬한 쾌감을 즐기는 것 같았다. 일요일 날 투르너브리드 거리로 산책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인 모양이다. 첫 영성체를 하는 어린애 같다. 아주 흥분했으면서도 수줍은 태도로 뒷짐을 진 채 진열장 쪽을 향한다. 파슬리 장식 위에 피어나는 젤리처럼 빛나는 순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순대 가게에서 나오는 여자가 그의 팔을 잡는다. 그의 아내다.
피부는 거칠지만 아주 젊다. 투르너브리드 거리를 아무리 걸어다녀도 그 여자를 귀부인으로 볼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차가운 눈빛과 빈틈없고 계산 빠른 태도가 그 여자의 신분을 말해준다. 진짜 귀부인들은 물건값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짓도 잘한다. 그들의 눈은 천진하게 아름다운 꽃, 온실의 꽃이다. 나는 한시 정각의 베질리즈 맥주홀에 도착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노인들이 와 있다. 두 사람은 이미 식사를 하고 네 사람이 아페리티브를 마시면서 트럼프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을 구경하고 있다. 폭포수 같은 콧수염을 달고 있는 가장 큰 사나이는 정권 중개인이다. 또 한 명은 해병 훈련소를 나온 사람이다. 그들은 20살 청년처럼 먹고 마신다. 일요일엔 양배추 절임을 먹는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들이 먹는 걸 보며 말한다. 아니, 일요일마다 양배추 절임인가요? 그들은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쉰다. 마리에타 아가씨 맥주 한 잔, 거품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양배추 절임도 주어. 마리에트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내가 안쪽 테이블에 앉을 때 그녀는 노인에게 베르무트를 따라주고 있었다. 노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기침을 하면서 말했다. 이봐, 좀 더 따라. 마리에트는 따르면서 같이 화를 냈다. 따르는 걸 보고 말하세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군요. 다른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한 대 얻어맞았는 걸? 정권 중개인은 자리에 앉으며 마리에트의 어깨를 잡았다. 오늘은 일요일이야 마리에트. 오후에 좋은 사람하고 영화 구경 안 가? 그럼요. 오늘은 앙뚜아네트가 당번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뭐고 난 하루 종일 쉬어야겠어요. 정권 중개인이 수염을 말소하게 깎은 불행해 보이는 노인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앉자마자 노인은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정권 중개인은 듣지 않았다. 얼굴을 찌푸린 채 수염만 쓰다듬었다. 그들은 서로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안다. 근처의 구멍가게 주인 부부다. 일요일은 그 집 가정부의 휴일이라 이곳에 와서 늘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남편은 불그스레한 소갈비를 푸짐하게 먹는다.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가끔 냄새도 맡는다. 아내는 접시에 담긴 걸 조금씩 쉬지 않고 먹는다. 마흔에도 건강한 금발인데 두 볼은 붉은 손뭉치처럼 생겼다. 세틴 블라우스 속에 탄탄하고 풍만한 젖가슴이 숨어있다. 그녀는 남자처럼 반주로 보르도의 붉은 포도주를 마신다. 나는 외제니 그랑데를 읽어야겠다. 재미있었으라기보다는 무엇이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장을 펼친다. 모녀가 외진이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외진이는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야. 좋은 어머니. 이 말에 오랜 고생으로 시든 어머니의 늙은 얼굴이 밝게 빛났다. 그 사람이 좋지 않아요? 외진이가 물었다. 그랑데 부인은 미소만 짓다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너는 벌써 그를 사랑하는구나. 그건 안 된다. 안 되다니 왜요? 그이는 어머니 마음에도 들고 나노의 마음에도 드는데 왜 제 마음에 안 들겠어요? 어머니 그의 점심 준비나 해요. 외제니는 바느질거리를 내던진다. 어머니도 바느질감을 놓는다. 너 미쳤구나. 그러나 어머니는 딸의 들뜬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정당화하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외제니는 늙은 하녀 나농을 불렀다. 왜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아가씨? 나농 점심때 먹을 크림 있겠지? 아 점심때 먹을 거요? 있죠. 그럼 그이한테 아주 진한 커피를 드려요. 테그라생씨한테 들었는데 파리에서는 아주 진한 커피를 마신대요. 커피를 많이 넣어요? 커피가 어디 있어야죠? 좀 사와요. 그러다가 주인을 만나면요? 지금 목장에 계시니까 괜찮아. 내가 왔을 때부터 옆자리에 손님들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남편의 목소리가 나의 독서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그 남편은 재미있다는 듯 야릇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봐, 알겠어? 아내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본다. 그는 먹고 마시며 장난꾸러기처럼 묻는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아내는 다시 생각에 잠긴다. 문득 그 여자는 몸을 부르르 떨며 남편에게 묻는다. 무슨 말을 했어요? 어저께 쉬자 말이야. 아, 그거요? 그 애는 빅토르를 만나러 갔어요. 내가 뭘 했어? 아내는 답답한 표정으로 접시를 밀어놓는다. 그다지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접시 가장자리에 여자가 뱉은 뿌연 고기 덩어리가 있다. 남편은 혼자 말을 하듯 늘어놓는다. 그 조그만 계집애가 말이야. 그는 입을 다물고 애매한 미소를 짓는다.
우리 맞은편에서는 늙은 정권 중개인이 숨을 몰아쉬면서 마리에트의 팔을 쓰다듬고 있다. 이었고 남편이 말을 이었다. 요전에 내가 말했지? 무슨 말을 했단 말이죠? 빅토르 말이야. 수의자니 그를 만나러 갈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당황한 모습으로 갑자기 아내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런 이야기가 싫소? 좋지 않아요. 이번엔 달라. 남편은 의젓하게 말한다. 에카르 때하고는 달라. 에카르가 어디 있는지 아오? 동레미에 있잖아요. 누가 그래? 당신이 일요일날 말했잖아요. 아내는 테이블에 흩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다가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슬며시 만지면서 말한다. 여보, 당신의 오해예요. 쉬자는 그래도 좀 더. 그럴 수 있지 여보. 그럴 수도 있어. 그는 무표정하게 대답하고는 두리번거리면서 마리에트를 찾아 손짓한다. 아유 더워. 마리에트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몸을 기댄다. 정말 너무 더워요? 아내가 끙끙거리면서 맞장구 친다. 숨이 막힐 지경이야. 그리고 쇠고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주인한테 말하겠어. 평소하고 다르거든. 들창 좀 열어줘요 마리에트 아가씨. 남편은 다시 유쾌해진다. 이봐 그의 눈을 봤어? 아니요. 언제 봤냐는 거예요 여보? 그는 초조해서 아내의 말을 흉내낸다. 아니요. 언제 봤냐는 거예요? 여보라니 당신도 여름에 눈이 올 때 하는 시기로군? 어저께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는 미소를 짓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빠른 말투로 이야기를 계속한다. 달뜬 고양이 눈. 남편은 너무 흡족한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을 잊어버린 것 같다. 아내도 아무 생각 없이 덩달아서 유쾌해진다. 하하 나쁜 사람 같으니?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살짝 때린다. 짓궂은 사람 같으니? 그는 더욱 자신있게 되풀이한다. 달뜬 고양이. 그러나 아내는 더 이상 웃지 않는다. 그만둬요. 이봐요. 그 애는 진심이라니까요. 그는 허리를 굽히고 아내의 귀에다 오랫동안 소곤거린다. 아내는 금세 웃음을 터뜨리는 듯 잠시 입을 딱 벌리고 재미있다는 표정을 짓다가 몸을 뒤로 젖히면서 남편의 손을 핥힌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는 천연스럽고 침착한 어조로 말한다. 내 말 들어봐 여보. 그에게 들었다니까? 거짓말이면 그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아니에요. 그가 그랬어. 이봐 가령. 아내는 웃기 시작했다. 너네 생각을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 그도 함께 웃는다. 아내가 작지만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럼 그 사람은 화요일에 알았군요? 목요일이지. 아니에요. 화요일이에요. 당신도 알지만 아내는 허공에다 타원형 같은 걸 그렸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소스에다 빵 조각을 적신다. 마리에트가 접시를 바꿔놓고 과일 파이를 가져온다. 나도 파이를 먹어야겠다. 생각에 잠겨있던 아내가 노여운 듯 거만한 미소를 띠고 길게 끄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에요. 당신도 알면서. 남편이 흥분할 만큼 육감적인 소리다. 그는 기름기가 흐르는 손으로 아내의 목덜미를 쓰다듬는다. 샤를 그만해요. 더 이상해져요 여보. 아내는 파이를 잔뜩 물고 웃으면서 중얼댄다. 나는 독서를 계속하려고 애써 본다. 커피가 어디 있어야죠? 좀 사와요. 그러다가 주인어른을 만나면요? 또 아내의 말소리가 들린다. 이봐요 마르트. 내가 그 아이를 웃겨줄 테야 다 말하겠어? 옆자리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과일 파이를 다 먹었다. 마리에트가 자두를 갖다 주었다. 아내는 맵시 좋게 스푼에 씨를 뱉느라 정신이 없다. 남편은 천장을 보면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려 행진곡 박자를 만들어낸다. 정상적인 상태는 침묵이고 말은 가끔씩 그들을 사로잡는 가벼운 열병 같다. 커피가 어디 있어야 하죠? 좀 사와요. 나는 책을 듣는다. 산책이나 해야겠다. 베즐리즈 맥주홀에서 나온 건 3시가 다 되어서였다. 몸이 무거워진 걸 보아 오후라는 걸 알았다. 나의 오후가 아니었다. 10만의 부빌 시민들이 같이 보내고 싶어하던 그들의 오후였다. 꼭 이맘때면 일요일에 풍족한 식사를 끝내고 테이블에서 일어선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언가 주고 있다. 일요일에 그 경쾌한 젊음이 사라진 것이다. 닭고기와 과일 파이를 소화시켜야 하고 외출복을 입어야 한다. 엘도라도 극장의 종소리가 맑은 공기를 뚫고 올라온다. 일요일에 들을 수 있는 귀에 익은 소리다. 100명 이상이 초록색 벽을 따라 줄을 짓고 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의 즐거운 시간, 휴식과 방심의 시간,
물밑에서 반짝이는 하얀 조약돌 같은 스크린이 그들을 위해서 말하고 꿈꿀 그 시간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 헛된 욕망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오그라든 채로 남을 것이다. 그들은 즐거운 일요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한다. 하지만 곧 실망할 것이다. 영화는 시시할지도 모르며 옆에 앉은 사람이 파이프 담배를 피울지도 모르고 무릎 아래로 가르침을 뱉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류시행이 아주 불쾌하게 굴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는 벼르고 별러서 영화를 보러 왔는데 하필이면 늑간 신경통이 도질지도 모른다. 잠시 후 말없는 분노가 어두운 관람석에서 커져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조용한 불에산 거리를 걸어간다. 태양이 구름을 쫓아버려서 날씨가 좋다. 라바그 별장에서 막 나오는 가족이 보인다. 딸이 장갑의 단추를 끼우고 있다. 30살쯤 됐으리라. 형광 계단에 서 있는 어머니는 꼿꼿한 태도로 크게 숨을 내쉬면서 앞을 보고 서 있다. 아버지는 넓은 등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물쇠 쪽으로 몸을 구부려 몸을 잠그고 있다. 집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텅 빈 채로 캄캄할 것이다. 이미 자물쇠가 채워졌다. 인기척이 없는 이웃집에서는 가구나 널빤지가 부드럽게 삐걱거리고 있다. 외출하기 전에 식당 안에 벽난로 불은 꺼버렸다. 아버지가 뒤따라왔다. 가족은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일요일이면 장엄한 묘지에 가거나 친척을 방문한다. 한가할 때는 방파제 구경을 간다. 나는 한가하다. 방파제 산책길로 나가는 불에산 거리를 따라서 걷는다. 하늘은 희뿌옇게 푸르다. 깃털 같은 구름이 여기저기 떠있다. 가끔 구름이 태양을 가리며 지나간다. 저 멀리 방파제 위의 산책길을 따라 흰 세멘트 방벽이 보이고 그 틈으로 바닷물이 반짝인다. 가족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져서 코토베르로 올라가는 어머니의 일레제르 거리로 접어든다. 느린 걸음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번들거리는 아스팔트 위에 검은 점 3개로 존재한다. 나는 왼쪽으로 돌아 바닷가에서 행렬을 이루는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 아침보다 더 붐볐다. 모든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전에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계급을 유지하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중개인들과 관리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걷는 동안 궁상스러운 고용인들과 팔꿈치가 닿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밀리기도 했다. 귀족, 상류계급 여러 단체들이 이 미지근한 군중 속에 섞여 있다. 그들은 그저 외로운 인간일 뿐 아무 계급도 대표하지 않는다. 멀리서 반짝이는 수면, 그것은 썰물의 바다였다. 그 빛 표면에 머리를 내민 암초들이 해면에 구멍을 뚫고 솟아오른 것 같다.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 밑엔 구멍이 마구 뚫리고 미끈거리는 돌이 아무렇게나 내에 던져져 있어 그 사이에서 바닷물 소리가 들려온다. 가까운 모래사장에 어선이 주저앉아 있다. 외항 입구에는 태양 때문에 하얘진 하늘 위에 작업선이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기계는 한밤중까지 으르렁대며 잦은 소란을 다 피운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노동자들이 육지로 놀러 나오기 때문에 감시자만 남은 배는 고요하다. 태양은 밝고 투명하다. 흰 포도주 같다. 햇빛은 사람 몸에 닿을까 말까? 그림자도 양감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얼굴이나 손에 엷은 황금빛 얼룩이 져있다. 외투를 입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허공에 떠있는 것 같다. 가끔씩 바람이 물처럼 흔들리는 그림자를 우리에게 떠밀어댄다.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은 잠시 빛을 잃고 석회처럼 되곤 한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방벽 난간과 별장 울타리 사이에 낀 군중이 잔물결처럼 흘러가서 대서양 기선회사의 큰 건물 뒤로 수많은 실개천이 되어 사라진다. 아이들도 참 많다. 수레를 탄 아이,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 어른 손을 쥐거나 둘씩 셋씩 부모들 앞에서 얌전히 걸어가는 아이들도 있다. 나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산뜻한 일요일 아침에 의기양양하게 걷는 그 얼굴들을 보았다. 이젠 흥분이 가라앉고 맥이 풀린 듯 고집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몸짓도 거의 없다. 아직은 모자를 벗고 인사를 주고받지만 아침 같은 과장도 없고 신경질적인 쾌활함도 없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쳐들고 먼 곳을 바라보며 밀어닥치는 바람에 몸을 내맡긴 채 조금씩 뒷걸음질 친다. 이따금 메마른 웃음소리가 들렸다가 곧 사라진다. 어머니의 아우성이다. 다시 고요하다. 희미한 입담배 냄새, 점원들이 피우는 냄새다. 살람보, 아이샤, 일요일의 담배다. 좀 더 긴장을 푼 몇 사람의 얼굴이 슬퍼 보였다. 천만에 그들은 슬프지 않았다.
즐겁지도 않았다. 단지 쉬고 있을 뿐이었다. 뚫어질 듯 크게 뜬 눈에 바다와 하늘이 들어왔다. 그들은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가족끼리 둘러앉아 차를 마실 것이다. 한동안은 행동이며 말이며 생각을 덜하며 살고 편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일주일의 노동이 주는 씁쓸한 주름살, 오리발같이 쪼글쪼글한 그 주름살을 지울 수 있는 여가는 단 하루밖에 없다. 단 하루다. 그들은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걸 느낀다. 월요일 9시에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재충전할 시간이 될까? 그들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바다의 공기가 생기를 주는 까닭이다. 곤히 잠든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만이 그들의 생존을 증명한다. 나는 살금살금 소리나지 않게 걸었다. 쉬고 있는 이 비극적인 군중의 한가운데서 나의 튼튼하고 신선한 육체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이제 바다는 부유스름한 잿빛이다. 바다는 서서히 밀물이 되고 있다. 밤에는 만조가 될 것이다. 오늘은 빅토르 느와르 거리보다 방파제 산책길이 한적할 것이다. 해는 서서히 바다로 떨어지고 있다. 햇빛이 노르망디식 별장의 유리창을 붉게 물들인다. 여자가 눈이 부신 듯 맥없이 손을 눈가에 갖다 대며 고개를 젓는다. 가스통, 눈이 부셔요?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허허, 지는 해를 좀 봐. 기분 좋군. 남편이 받았다. 따뜻하지는 않지만 기분이 아주 좋은데? 여자는 바다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또 말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유감이야. 역광선 때문이지? 가이오보트 섬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햇빛이 부드러워졌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시간에 저녁을 알리는 그 무엇, 일요일은 이미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별장들이며 잿빛 난간이 아주 가까운 추억과 비슷했다. 하나씩 둘씩 사람들의 얼굴이 한가한 표정을 잃었다. 그중 몇 사람은 긴장이 감돌 정도였다. 임신한 여자가 투박해 보이는 금발의 사나이에게 몸을 기대고 말했다. 저기 저것 봐. 뭘 말이야? 저기 저 갈매기. 그는 어깨를 으쓱 올린다. 갈매기는 없었다. 맑은 하늘엔 수평선이 붉어서려야 할 뿐이다. 소리가 들렸어요. 저것 봐. 갈매기가 울어요. 그건 무엇가 삐걱거리는 소리야. 가스등이 반짝였다. 나는 가스등 켜는 사람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그가 돌아가라는 신호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태양의 마지막 반사에 불과했다. 하늘은 아직 밝은데 지상에는 땅거미가 감돈다. 군중은 흩어지고 바다가 흐득이는 소리만 똑똑하게 들려왔다. 난간을 짚고 있던 젊은 여자가 립스틱으로 검은 줄을 그은 듯한 창백한 얼굴을 쳐들었다. 내가 인간들을 사랑하려 하는가? 순간적으로 자문해 보았다. 그러나 결국 오늘은 그들의 일요일이지 나의 일요일은 아니었다. 처음에 켜진 불은 가이오보트 섬의 등대였다. 소년이 내 곁에 멈춰서서 황홀한 듯 중얼거렸다. 오, 등대. 그 순간 내 마음이 모험이라는 거창한 느낌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왼쪽으로 돌아 대발리의 거리를 지나서 소프라도르로 나간다. 진열장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투르너 브리드 거리는 아직 밝았지만 아침의 짧은 영광을 잃어버린 듯 한적했다. 이맘때는 다른 거리들하고 다를 게 없었다. 제법 거센 바람이 일었다. 대주교의 모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다. 사람들은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없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습관신문을 읽고 있겠지. 이미 지나간 일요일은 입가에 씁쓸한 맛만 남길 뿐 생각은 이미 월요일에 가 있다. 그러나 나는 월요일도 일요일도 없다. 무질서하게 밀려오는 일상과 번갯불같이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변한 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다. 구토 같은 것이지만 또 전혀 다르다. 어쨌든 나에게 모험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나며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이 어둠을 가르며 걷는 것이 나다. 나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바스트 비에이유 거리의 어둠 속에 나를 기다리는 게 있다. 저기 저 고요한 거리 한 모퉁이에서 내 생활이 시작되려 한다. 숙명처럼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이 보인다. 길 모퉁이에 하얀 경계표가 있다. 멀리서는 시커멓게 보였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얗게 변해간다. 차츰차츰 밝아지는 희미한 그 모습이 이상한 느낌을 갖게 한다. 아주 분명해지고 하얘지면 나는 그 옆에 멈춰 설 테고 그때 모험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아주 가까워졌다. 어둠 속의 흰 등대, 그것이 두렵다. 순간 되돌아갈까 생각한다.
그러나 마술에 걸린 듯한 상대를 떨쳐버리기란 불가능하다. 나는 나아간다. 손을 내밀어서 경계표를 만진다. 여기가 바스트 비에이유 거리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성 세실 성당이 웅크린 채 유리창만 반짝인다. 양철로 만든 대주교의 모자가 부시럭거린다. 세계가 돌연 오그라들었는지 혹은 여러 가지 소리와 형상 속에 나 자신이 그렇게도 강력한 통일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원래는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다. 순간 나는 서서 기다린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린다. 인기척이 없는 광장을 훑어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제법 강한 바람이 일었다. 나는 오해를 했다. 바스트 비에이유 거리는 중간역에 불과하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뒤코통 광장 안쪽에 있다. 서두르지 않고 다시 걷는다. 이제 행복의 절정에 다다른 듯 싶다. 마르세유에서, 상하이에서, 메크네스에서는 왜 이렇듯 충만한 감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던가. 오늘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 공허한 일요일이 끝나는 시각에 집으로 돌아간다. 거기에 충만감이 있다. 다시 걷는다. 바람이 백고동 사이를 소리를 실어온다. 나는 혼자다. 그러나 도시로 내려가는 병사들처럼 걷는다. 지금 바다 위에는 음악이 흐르는 배들이 있다. 유럽의 도시들마다 불이 켜지고 공산주의자들과 나치들이 베를린에서 싸우고 있다. 실업자들이 뉴욕의 거리를 쏘다니고 여자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눈썹 위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 쓸쓸한 거리에서 노이클렌의 창문에서 들리는 총소리, 운반 중인 부상자의 피, 딸꾹질, 화장하는 여자들의 정확하고 섬세한 동작 그 하나하나에 나의 한 걸음 한 걸음과 심장의 고동이 반응하고 있다. 나는 진례 골목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른다. 누가 이 골목 안에서 나를 기다리지는 않을까? 그러나 투르노브리드 거리 끝에 있는 리코통 광장에도 역시 태어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나는 초조하기 이를 데 없다. 사소한 동작일지라도 내 운명을 좌우할 것만 같다. 나에게서 뭘 원하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선택해야 한다. 나는 진례 골목을 단념한다. 거기에 나를 위해 무엇이 간직되어 있었는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디코통 광장은 텅 비어 있다. 오해였던가? 그렇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카페 마블리의 불빛을 찾아간다. 그러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인다. 김이 서린 큰 유리창 너머로 힐끔 들여다본다. 카페 안은 가득 차 있다. 담배 연기와 축축한 입김 때문에 공기가 푸르스름하다. 나는 카운터 보는 여자를 잘 안다. 그 여자도 나처럼 머리카락이 붉다. 분명 위장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녀는 시체에서 풍기는 오랑캐꽃 냄새 비슷한 우울한 미소를 띠고 스커트 밑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나를 기다리던 건 바로 그 여자였다. 여자는 우두커니 앉아 카운터 너머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카페에는 일요일의 맥락 없는 순간들을 서로 접합시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다. 나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석류빛 커튼 위에 핀 것 같은 그 섬세한 얼굴을 보기 위해 오늘 하루를 보냈다. 모든 것이 멎었다. 내 삶이 정지했다. 커다란 유리, 물처럼 파란 무거운 공기, 물 밑에 가라앉은 기름진 식물. 나 자신과 더불어 확고부동하고 충실한 전체를 이룬다는 것이 행복했다. 라르두트 거리에 왔을 때는 쓰리선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혼자 말을 했다. 그 모험의 감정만큼 소중한 건 없을 거야. 하지만 그 감정은 제 마음대로 온다. 그리고 재빨리 떠나가 버린다. 그럴 때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다. 내가 삶에 실패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토록 짧게 아이러니컬한 방문을 했던 것일까? 내 뒤의 도시에서 곱게 뻗은 큰 길에서 싸늘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면서 그 큰 사건이 사라져갔다. 일요일의 종말이었다. 월요일. 어저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거창한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나는 혼자다. 그러나 도시로 내려가는 병사들처럼 걷고 있었다. 고 말이다. 글을 다듬을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쓰고 있다. 문학을 경계해야 한다. 말을 고르지 말고 붓 가는 대로 써야 한다. 내가 끔찍해하는 건 어제 저녁 숭고한 기분에 젖었다는 사실이다. 20살 무렵엔 술에 취하면 나 자신을 데카르트 같은 인간이라고 설명했다. 영웅심리로 가득 찼다는 걸 잘 알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재미있었으니까. 그 이튿날은 한가득 토해놓은 침대에서 잠 깬 것처럼 불쾌했다. 나는 술에 취해도 토하지 않는다.
사실은 술에 취해서 토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어저께는 취했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바보처럼 흥분했다. 물처럼 투명한 추상적 관념으로 나 자신을 씻어낼 필요가 있다. 그 모험의 감정은 사건을 통해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모험이란 순간순간이 서로 얽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갑자기 시간이 흐르는 것, 즉 한순간이 다른 순간으로 이어지며 그 순간이 또 다른 순간에 이어진다. 그렇게 매 순간이 사라지고 순간을 붙잡아두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는다. 요컨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한다. 대개 중년 부인을 보면 곧 더 늙을 거라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가 늙는 과정을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녀가 늙은 것을 보고 더불어 자기도 늙은 걸 느낀다. 이것이 모험의 감정이다. 그것을 시간의 비가역성이라고 부른다. 모험의 감정도 시간의 비가역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항상 모험의 감정을 갖지 않은 이유는 뭘까? 시간이 항상 비가역적인 건 아니라는 말인가? 사람이 하고 싶은 것, 즉 앞으로 나아가거나 물러서는 것이 가능하며 그다지 중대한 일도 아니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 또한 시간의 거물 눈이 좁아진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슨 일이건 다시 시작할 수 없으므로 실패하면 안 된다. 안니는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느낄 줄 알았다. 안니는 GPT에 나는 아덴에 있을 때 일이다. 내가 하루쯤 시간을 내어 만나러 갈 때면 내가 돌아올 시간이 정확하게 6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 안니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하려고 궁리했다. 그 60분이야말로 1초 1초 지나가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 기막히던 밤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나는 자정에 떠날 예정이었고 우리는 노천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갔다. 둘 다 절망적인 상태였다. 다만 안니는 농간을 부렸다. 11시에 장편 영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흐뭇한 기분에 사로잡혀 시계를 볼 필요도 없이 11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1초 1초 흐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석 달 동안 못 만날 형편이었던 것이다. 스크린에 하얀 영상이 비쳐서 어둠이 그쳤을 때 나는 안니가 우는 걸 보았다. 자정이 되자 안니는 내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 나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다. 정말 멋진 일이었다. 저녁 7시. 오늘은 일을 했다. 그럭저럭 나는 제법 기쁜 마음으로 6페이지를 썼다. 표트르 1세의 치세에 관한 추상적인 관찰이었던 만큼 더욱 유쾌했다. 어제의 자기도취 이후로 하루 종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냈다.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되었다. 러시아 귀족 정치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다만 롤러봉이 심사를 뒤집어 놓는다. 그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신비롭게 군다. 1804년 8월 우크라이나에서 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그는 우크라이나 여행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고 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 노력에 타인의 비방이나 모욕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후세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나를 비웃는 자들을 침묵시키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모든 모욕과 비난을 감수했다. 나도 한 번은 그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1790년의 부빌 여행에 관해서 그는 도도한 말투로 애매한 글을 남겨놓았다. 그 일화의 진실을 캐는데 한 달이 걸렸다. 결국은 그가 농부의 딸을 임신시켰다는 게 전부였다. 그는 단지 떠내기 광대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 자만심 강한 거짓말쟁이 사나이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화가 났기 때문이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 게 재미있었지만 나는 속이지 않기를 바랐다. 죽은 자들의 머리 너머로 의기투합하는 사이가 되어 나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주리라 믿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그가 속여넘긴 알렉산드나 루이 18세에게 말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롤러봉이 훌륭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악당이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악당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만 큰 악당인가 작은 악당인가? 살아있다면 인사도 하기 싫은 죽은 자를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만큼 역사적 탐구를 존중하지는 않는다. 내가 그에 대해 뭘 안단 말인가? 그의 일생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가 과연 그런 생애를 보냈을까? 그의 편지들이 그렇듯 겉멋만 부리지 않았더라도 진작에 그의 실체를 알았어야 했다.
그는 고개를 갸우다거나 장난스러운 태도로 코 옆에 집게 손가락을 갖다 세우는 따위의 매력적인 버릇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상냥한 거짓말 사이에 짧게나마 사나운 얼굴로 변했다가 곧 숨겨버리는 버릇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그는 죽었다. 남긴 거라고는 전술론과 덕성에 관한 고찰 뿐이다.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토록 많은 희생자를 낸 그의 날카로운 아이러니에 감춰진 단순하고 순박한 인간을 볼 수 있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필요한 일을 정확하게 해낸다. 그의 강교한 술책은 천진하고 자연스러우며 또 매우 관대해서 덕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진지하다. 은인이나 친구를 보기 좋게 배반했을 때도 그는 사건 속에서 엄숙하게 교훈을 끌어낸다. 그는 자기가 타인에게 고난이 있다든지 또 타인이 자기에게 고난이 있다든지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인생이 주는 선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모든 일에 열중하는 한편 쉽사리 떠나버린다. 그래서 편지도 작품도 직접 쓴 게 없다. 대스인에게 시켰던 것이다. 이 정도까지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더 롤러봉 후작에 관한 소설을 쓰는 편이 나을 걸 그랬다. 저녁 11시. 나는 철도회관에서 저녁을 먹었다. 주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자야만 했다. 예의상 그런 것이다. 사실 그녀한테 좀 실정이 났다. 살길이 너무 희고 젖빌이 내가 난다. 그녀는 열정에 넘쳐서 내 머리를 젖가슴에 끼워안았다. 자기 딴에 능숙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이불 속에서 멍하니 나무의 찌꺼기를 받아들였다. 잠시 후 팔에 힘이 빠졌다. 나는 더 롤러봉 씨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일생에 대한 소설을 쓴다는데 누가 막는다 말인가. 나는 여주인의 옆구리로 손을 늘어뜨렸다. 그러자 갑자기 키 작은 나무들이 우거진 자그마한 정원이 보였다. 나무에는 틀로 뒤덮인 커다란 나무잎이 늘어져 있었다. 곳곳에 개미와 노래기, 모기들이 돌아다녔다. 더 징그러운 벌레들도 있었다. 비둘기 고기로 샌드위치를 만들 때 쓰는 구운 빵 같은 몸이었다. 또한 개처럼 옆으로 기어다녔다. 커다란 나무잎에는 짐승들이 시커멓게 매달려 있었다. 쥐꼬리 선인장과 바르바리의 무화과 나무들 뒤에서 공원의 라벨레다 조각이 손가락으로 음부를 가리고 소리쳤다. 이 정원에서 토해놓은 냄새가 난다. 여주인이 미안한 듯 말했다. 당신을 깨우려고 한 건 아닌데 엉덩이 밑에 요가 구겨졌어요. 그리고 파리에서 오는 기차 손님들 때문에 내려가 봐야 해요.